최근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 한도가 더 줄었습니다.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대출로 불경기를 견뎌보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더 혹독한 조건이 됐죠. 대출과 집값 불경기에 대한 역학관계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3.5%로 또 동결을 했어요. 미국도 다음 9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거로 예상됐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8월에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안 했어요. 금리를 내리면은 대출 이자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소비력이 늘어나요. 대한민국은 불경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서 내수 진작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돈을 쓰면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고 내수산업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동결에 행정부에서는 좀 아쉬운 표현을 했죠. 하지만 한국은행은 어떤 얘기했냐면 지금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전고점을 돌파한 지역들도 나오고 있고 강남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 몰려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가 강남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강남으로 접근성 좋은 수도권들 또는 마용성, 노도강까지 지금 낙수효과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말도 맞고 한국은행의 말도 맞다 생각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죠. 지출이 줄고 여유현금이 생깁니다. 여유현금은 소비로 이어지고 불경기에서 호황으로 갈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이 오를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좋아할 겁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도 이 유동성은 대출로 집을 사려는 수요를 늘리게 하죠. 5억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이 대출이자 6%일 때는 연 3천만 원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대출 이자가 3% 절반으로 줄어들면은 같은 이자를 내는데 10억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세 대출 이자가 낮아질수록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매 가격도 오르면서 국가가 통제 불가능한 부동산 버블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때 돈을 버는 거는 집을 가진 사람이겠죠. 상대적 가난함을 느끼는 거는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가 있는 한국에서는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가장 고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강남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번 집값 상승이 심각해 보이는데 특히 강남 주변, 마용성 어느 수준이냐면 과거 집값 버블 시기보다 더 올랐어요. 만약 여기서 집값이 더 오르면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서울 집을 사는 시대는 종말이 오겠죠. 죽어라 이래도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이 오면은 사회적 혼란이 옵니다. 빈부격차로 시작해서 부자들의 돈을 뺏고 복지를 늘리자 이런 정책들이 환호를 받겠죠. 두려움을 느끼는 부자들은 해외로 자본을 빼서 이민을 가려고 할 겁니다. 성장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까요? 안 하겠죠. 자본을 빼가겠죠. 그리고 계속 복지는 강화하겠죠. 재정 적자는 더 심해지겠죠.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냐? 남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9월 1일부터 DSR 스트레스 2단계가 시행되는데요. 연소득 6천만 원인 사람이 수도권 주담대를 받는 금액이 5,5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 여력이 줄면은 빚내서 집을 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정책인데요. 아쉽지만 저는 이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대출이 5천만 원 덜 나와도 전세 가격이 5천만 원 오르면은 그거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투자로 집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출이 아니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한은 대출 규제로 집값 잡는 전략은 빈틈이 많다라고 봅니다. 정부도 이걸 알고 있죠. DSR 2단계를 도입하자마자 이번에는 사실상 대출 총량제가 부활되는데요. 이번에 집값이 오르면서 연끌 대출이 늘어났고 최근 은행들은 주담대를 7조 이상 들렸습니다. 최근 사상 최고치 순이익도 내고 있어요. 은행들이 계획한 대출 총량을 지키지 못하면은 은행별 DSR 평균값을 낮추는 페널티를 주자 이 이야기인데 DSR이 낮아질수록 은행은 최대 대출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돈을 덜 벌게 되니까 가급적 대출 총량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 대출 총량을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량한 고객들로 싹 채워버리는 거죠. 불량한 고객들은 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쫓겨나는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 점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서민들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정부가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출을 규제해서 어떻게 해서든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금리를 인하해서 서민 경제를 살리고 내수를 살리려는 전략입니다. 집값을 잡아야 금리 인하를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만약 집값을 못 잡으면은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데 한국은 금리를 못 내려요. 이렇게 되면 환율도 원화가 강세를 띠게 되고 수출 기업들이 환차손이 발생하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부가 지금 집값을 잡는데 진심이라는 거죠. 은행들은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50%
초과한 상태고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정책 대출들은 더 이상 집값이 내리지 않게 하방 지지를 해줬었고, 그렇다고 정부가 서민 정책 대출이라던가 전세 대출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서민 경제가 또 무너지니까 이번에 집값 상승이 꺾이지 않으면은 DSR 3단계 조기 도입을 해서라도 집값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이번에 2단계가 가산금리 0.75%거든요. 내년 7월에 시행되는 게 DSR 3단계인데 1.5% 가산이었어요. 이거를 당겨서 미리 해버리면은 가산금리가 훨씬 더 올라가죠. 그러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받아서 집 살려는 수요를 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집 담보로 생계 유지를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따갑게 들어오죠. 정부가 작정하고 강하게 대출을 조이면 부동산 버블 붕괴도 가능합니다. 잡을 수는 있어요. 과거 일본이 부동산 버블일 때 1990년쯤 해서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랑 금리 인상을 합니다. 이때도 미국에서 바젤을 건드려가지고 일본 은행들이 어쩔 수 없이 금리도 올려야 됐고 대출 총량도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순식간에 일본 부동산이 무너졌습니다. 대출이 나와야 다음 사람이 사는데 다음 사람이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잃어버린 30년이 됐었죠. 다만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주택가격과 전세가 동시에 오르는 시기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유행을 합니다. 은행 대출을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조여도 여기는 무풍지대예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는 수요는 줄일 수가 있는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살려는 수요를 줄일 수가 없어요. 조건부 전세대출과 방빼기 보증도 규제를 좀 시작하고 있지만 이게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는 방법이 필요한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거겠죠. 공급이 늘어나면 누구나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가격도 떨어지게 되겠죠. 양산을 늘리면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초과 수요 때문에 그런데 초과 수요만큼 초과 공급을 해줘버리면 가격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당장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만 가능한 일들인 거고, 당장은 규제를 하는 게 빠르고 편하니까 하지만 이게 당장 효과가 없고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 방법도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한은 총재가 예리한 지적을 했는데 여러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밀었다. 국민들도 부채 조정에 반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싫어하고 국민들도 싫어하니까 이런 태도가 부동산과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언젠가 한번 해야 되는 구조적인 수술이 필요한데 이거를 하려고 하지 않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통화 재정 정책으로 때우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도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집값은 교육열과 연관이 있는데요. 강남으로 오려는 수요가 넘쳐나는 거는 대학 입시와 연관이 있다. 강남에 집을 사면은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얻을 확률이 올라가고 그 집값은 또 올라서 강남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다시 비싼 값으로 팔면 되니까 남는 장사가 됩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대전의 둔산동,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 이런 학구는 초과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교육열 때문이라는 거죠. 좋은 대학 나오면 세상 살기 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다는 욕구를 막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학군이 형성되는 거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보면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주가가 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인플레이션보다 약간 낮게 오르면서 누구나 노력하면은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나라들의 사례가 있지만 중산층이 튼튼했던 나라가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이번에 문제가 잘 해결돼서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